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최근의 메시지들을 이제 보면은 지금은 배기량이나 스피커 크기로 이제 압도하는 전략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낙연 총리도 지금 본인이 이슈를 주도한다는 입장을 전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이런 재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게 득이 됐다. 이재명 지사가 직면한 도전은 여전히 어쨌든 변방이에요. 말하자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 2강 하면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 조사 결과에서 좀 미묘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 중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것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에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52%, 이재명 지사는 4%였는데 지난 10월 16일 조사 결과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36%, 이재명 지사는 3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지사 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재명 지사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친문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좀 싫어한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 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한국갤럽 조사대로라면 이른바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 친문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간 걸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낙연 지사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낙연 지사가 대정부 질문 답변하고 이럴 때, 네, 국무총리 시절에. 네, 근데 그 컨셉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좀 쌀쌀맞게 답하는 컨셉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때리는 게 있으니까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거는 지금은 자기가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당 대표로서 당장 그 안에 속도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슈를 주도해 공 잡는 건 속도전이 없어요. 날아오면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던지려면 타이밍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당장 이낙연 대표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 해가지고 그렇게 박력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거기서 약간 더 심화해가지고 예를 들어 김종철 대표가 던진 것처럼 정의당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접고 정의당에게 1년짜리 서울시장을 한번 할 기회를 주고 야권 연대 틀을 유지해 나간다.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혁신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지금 혁신할 거리를 만든다기보다는 나중에 그런 문제들 혁신적으로 변명할 거리를 만드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격적이지 못하다, 또는 본인이 이슈를 주도한다는 입장을 전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역할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야당이 말하면 그걸 맞받아치는 역할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친문 지지자들한테 좀 각광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쪽 지분 상당부를 갖고 있는 건 추미애 장관이죠. 예. 뭔가 우리 편에서 싸워주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의 상실이 가장 크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그런 거 잘못 예전에 하던 모습을 또 하려 그러면 또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우리 당선되기 전에 당선되고 나가지고 화재 사고 유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당선되고 취임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야당 의원 질의할 때는 그거는 제가 답변을 성격이 안 이래버리면은 사이다 답변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유가족이 막 울부짖고 있는 거기 가가지고 그거는 제 알 바 아닙니다. 이런 나는 지금 당선자 신분일 뿐이야. 이래버리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역할 전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흔히 이런 게 갑자기 개선되진 않는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정체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재명 지사의 약진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이게 상호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런 재난이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게 득이 됐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방역이라든지 혹은 민생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특유의 감각과 돌파력 이게 더해지면서 네. 그 다른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어떤 중앙부처의 장관이 됐든 혹은 뭐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됐든 중진이 됐든 보이는 것보다 보여주는 모습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국민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그야말로 급상승을 이뤄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게임은 이제 이제부터가 아니겠나 싶어요. 아하, 네. 그동안에 이제 이낙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륜,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정치적 후광, 네. 이런 걸로 이제 오늘의 지지율을 쌓아왔죠. 근데 업적의 측면에서 보자면 뭐 그것도 업적이면 업적이겠지만 딱히 없어요. 사실은 그분도 도지사를 하셨는데 도지사 시절을 기억해 보면 기억 남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도권의 도지사 하는 거,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하는 거하고 전남도지사 하는 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오른 실험 때는 업적이 뭐냐, 저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전을, 네. 어떤 정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꿈꾸는 이걸 이제 나라가 뭐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그걸 당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래서 당대표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2020 혁신위원회인가 이걸 구성을 했는데 네. 이 혁신위원회가 만들어낼 비전이 뭐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내년 3월이면 대표를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근데 혁신위원회가 그냥 보궐선거 준비기구로 끝난다. 이러면 아마 저는 이낙연 표 뭔가 이게 업적 만들기는 힘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좀 뭐 잘 나가는 당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그 혁신위원장을 해봐서 하는데 네. 그럴 때 아무도 혁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참 딜레마네요. 혐오모순적인 혁신위가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프다, 성과 안 날 거다 확실하는 게 제가 그때 2014년에 혁신하자 이랬더니만은 야 지금도 잘 나가는데 왜 혁신을 해?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이게 결국 정치도 이게 참 그 차도요. 첫 차 이런 거 살 때는 연비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나중에 한 100일량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온 게 이재명 지사도 지금까지 이제 이 도지사라는 이제 특성상 메시지를 내도 사실 대부분의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겪는 문제이긴 한데 메시지를 내도 그게 스피커 크기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본인의 사생활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서 또 무죄 받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배기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스피커 크기가.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떠들어도 크게 들립니다. 근데 이 크기가 이 스피커 크기가 거의 다른 사람의 스피커를 묻을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떠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네.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계속 떠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안 들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최근의 메시지들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내고 있는데 지금은 배기량이나 스피커 크기로 이제 압도하는 전략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상당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이낙연 총리도 지금 그 스피커 큰 거는 좀 있었는데 뭐가 고장났는지 그 음량이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한동안은 이 메시지 자체를 이재명 지사가 장악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 직면한 도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 변방에서 그야말로 중심부로 비약을 하고 비상을 하고 도약을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변방이에요. 이를테면 현역 의원 중에 이재명 지지자의 이재명 지사의 말하자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성호 아마 한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이라는 거는 그 경선의 유권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이지만 네. 그건 하나일 뿐인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내 그 호감도나 지지도가 높아진 이유는 그 이재명 지사의 앞서 얘기했던 그런 순발력과 감각과 돌파력과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도드라졌고 또 비호감 측면의 이미지. 뭐 사실상 공개 사과도 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내가 뭐 너무 건방졌다 이런 얘기를. 그 친문 그룹을 향한 공개 사과예요, 그게. 그런 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측면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정말 이재명을 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주류 변방 그리고 세력 없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보면은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이 얘기는 지금 박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어쨌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아졌고 이게 이런 겁니다. 예전처럼 현역 의원들이 그 자기 밑으로 뭐 시도의원 포함해서 대의원들 포함해서 쫙 줄 세워가지고 야 누구로 가자. 이게 여전히 작용하는 게 있지만 그 반대도 있어요. 바닥을 보니까 이재명이네. 그러면 자기가 다음 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대선 이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요즘 이게 쌍방향 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낮은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게 이제 독이 든 그거인 게 뭐냐면은 네. 그래도 이제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한쪽 머릿속에는 김경수라는 사람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을 두고 그 다음에 네. 이재명을 두는 이 순번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정적인 어떤 당원들의 표심이나 이런 게 경선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의중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다 뭐 이런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약간 그 위험한 한계점에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그런 선택 안 할 거면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제 전략적 선택으로 지사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해도 저는 그러면 굉장히 위력적일 거라 보는데 지금은 경선을 넘기 위한 임계치를 돌파하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돌파 못하면 또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상한 시기가 옵니다. 뭐냐면은 그때는 경기지사도 못하고 왜 못해요? 대선주인데. 대선 경선에 지고 또 경기지사 나간다고요? 왜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때는 대선 경기지사 묘한 안 상황이 올 지켜줘요. 수도 무슨 소리예요? 있다. 그때는 경선을 떨어뜨려요. 그때는. 그건 그렇고 한번 그 이 얘기는 어떨까요? 최근에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뭐 관련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여권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등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여권에서도 부인하고 다 부인은 했지만 정은경 청장이 뭐 정치적인 어떤 잠재력이랄까 실제로 그렇게 서울시장이든 기타 등등이든 이 정치 부대에 설 가능성 이런 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저는 뭐 없다 봅니다. 전혀 없다. 예, 뭐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 세계적인 총사령관이 되고 예를 들어 전쟁 영웅이 된 사람 중에서 기갑병과인 사람도 있고 패튼 같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도 있고 메가더 같은 사람도 있고 니미츠 같은 사람도 있고 싸우는 병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준석 최고는 뭐 이름도 다 잘 아시네요. 전쟁 영웅이 되는 경우 봤어도 저는 군수 보급병과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전쟁 영웅이 된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은 자기 맡은 일을 충분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군수 보급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정치로 전환한다? 저는 어쩌면 이게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도 아직까지 그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하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다 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너무 과격한 메시지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수성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병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쟁 영웅들의 위치로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 전쟁 영웅이라 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의 공세적인 문제들, 네. 경제 발전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이슈를 다뤘던 사람들이 보통 정치 유자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궤가 다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게 아마 여당이 지금 재보궐선거에 명분도 잘 안 쓰고 또 명분이 안 서니까 지금 당내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경쟁력도 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불리한 구도를 일거에 엎을 수 있는 뭐 이런 묘수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어디서 아이디어식으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고 정은경 본부장은 학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사이기도 하고. 예, 뭐 그리고 매일 사실은 국민들 앞에 카메라에 서면서도 눈꽃만큼이라도 뭐 그럴 만한 가능성이나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그냥 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지. 네. 괜히 무리하게 그 여기저기 정치권으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괜히 그 사람만 저는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권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도가 친문 적극 지지층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것이 앞으로 여권의 대선 판도에 어떻게 작용할지, 또 이재명 지사가 넘어야 될 고개는 무엇인지, 또 최근에 돌출한 정은경 청장의 정치권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등 흥미로운 얘기들 같이 나눴습니다.